전생의 여동생은 부잣집에 입양되었고 나는 학교의 청소 직원에게 입양되었다. 결과는 참 아이러니했다. 부잣집은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 부모는 차갑고 무심했으며 오빠는 괴롭히기만 했다. 결국 여동생은 빈손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반대로 내가 간 집은 아주 화목했다. 가난하고 연약한 나는 재벌가 도련님에게 사랑받았다. 모든 것이 마치 아이돌 드라마 같았다. 여동생은 원한을 품고 나를 살해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입양되던 그날로 되돌아왔다. 이번 생에서 여동생은 청소 직원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언니, 이번엔 내가 아이돌 드라마 여주인공이야. 하지만 여동생은 몰랐다. 여주인공이 여주인공인 이유는 출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와 여동생은 입양되던 날 고아원으로 되돌아왔다. 원장실에는 두 가족이 서 있었다. 고씨 집안과 주씨 집안이었다. 고씨 집안은 세 사람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남자는 정장을 입었고 여자는 반짝이는 보석을 걸쳤다. 그들의 외아들인 고주회, 고지월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지만 발에는 전세계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강성에서 가장 명망 높은 고씨 집안이었다. 고씨의 아버지는 재계의 거물이었다. 그의 회사는 강성에서 가장 큰 세금을 내는 기업이었다. 고씨의 어머니는 이름난 귀부인이었고 보석 경매나 자선갈라에 자주 등장해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고주회은 사람들에게 강성의 태자라고 불렸다. 반면 옆에 주씨 부부는 초라해 보였다. 남자와 여자의 손에는 육체노동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옷은 아마 가장 좋은 걸 골라 입었겠지만 아직도 빨지 못한 땀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원장의 소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강성 제1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 남편은 경비, 아내는 미화원이었다. 전생의 여동생은 망설임 없이 고씨 집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동생은 마치 한 발이라도 늦을까 두려운 듯 미화원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엄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두 분의 딸이 될게요. 앞으로 제 이름은 주시만으로 바꿀래요. 여동생의 흥분된 외침 속에서 나는 고씨 집안 쪽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선택은 끝났다. 우리는 각자의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고아원을 떠나며 나는 원장이 이상하다는 듯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상하네. 시마는 원래 완벽주의자에다가 제일 강단 있는 아이였는데 예전엔 입양하러 온 사람들이 조금만 평범하게 입고 와도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이번엔 진짜 부잣집이 왔는데 왜 선택을 안 하지? 원장은 이유를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전생의 여동생은 온갖 수를 써서 고씨 집안에 입양되어 구시만이 되었다. 여동생은 자신이 작은 공주처럼 살 줄 알았다. 게다가 강성의 태자, 고주회가 오빠가 된다니 더할 나위 없는 설정이었다. 재벌 도련님과 입양된 딸. 이건 로맨스 소설에서 가장 흔한 조합이다.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며 감정이 싹트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마는 상상도 못했다. 고주회은 다정한 양오빠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극도로 혐오했다. 난 살면서 아부 떠는 것들을 제일 싫어해. 너 같은 계산적인 그린티가 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결국 우리 집 돈이 목적이잖아. 집에서는 고주회가 고시만을 괴롭혔고 학교에서는 패거리를 데리고 다니며 집단으로 괴롭혔다. 부모가 알아도 대충 한두 마디 꾸짖고 끝이었다. 그들은 시만을 사랑하지 않았다. 입양한 이유도 단 하나, 점쟁이가 고씨 아버지에게 딸을 입양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물이 들어온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입양딸과 친아들 사이에서 고씨 부모가 친아들을 편드는 건 당연했다. 고주회은 시만을 괴롭히면서도 주씨 집안에 입양된 나에게는 유독 잘해주었다. 그는 내가 장학금을 받고 전교 1등을 하는 것,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엄마를 도와 청소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삶이 힘겨운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내 모습을. 주시초, 너 진짜 흥미롭다. 마치 아이돌 드라마처럼 재벌 도련님이 오히려 가난하지만 강인한 여자애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 뒤 고씨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유산 분할 때 고주회은 변호사 팀을 데려왔다. 시마는 철저히 함정에 빠져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났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몇 달 뒤 고주회은 나와 결혼했다. 심지어 결혼식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주스초는 앞으로 내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 역시 고주회의 재산을 누리지 못했다. 며칠 후 자극을 받아 미쳐버린 시만이 차를 몰고 나를 들이받아 죽였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서 여동생은 망설임 없이 주씨 집안을 골랐다. 그 애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거대한 재산은 없어도 계산과 음모는 없을 거라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거라고.
그리고 불쌍한 처지 때문에 재벌 도련님에게 동정받고 보호받으며 동화 같은 세기의 결혼식을 맞이할 거라고. 여동생은 내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번엔 내가 여주인공이야. 언니도 내가 겪었던 걸 맛봐야지. 주시만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주회의 괴롭힘은 전생보다 더 빨리 시작됐다. 학교에서 내 머리는 세면대 물속에 처박혔다. 주변에서는 남학생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 터졌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순간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들어 올렸다. 고주회가 씩 웃으며 나를 내려다봤다. 우리 집 돈이 갖고 싶어? 좋아, 변기물 다 마셔. 한 모금마다 내가 10만위안씩 줄게. 어때? 그의 패거리는 흥분해서 함성을 질렀다. 나는 고주회를 바라봤다. 전생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부드럽게 말하던 그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잔혹함을 내게 쏟아붓고 있었다. 그런데 고주회의 시선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스치듯 지나쳐 뒤쪽을 바라봤다. 그곳엔 주시만이 몸을 굽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저거 주시만 아니야? 왜 바닥을 닦고 있지? 누군가 고주회에게 귀띔했다. 주시만 엄마가 학교 미화원이래요. 낮엔 학교 다니고 밤엔 엄마 일 도와야 한대요. 고주회의 눈에 놀람이 스쳤다가 곧 연민이 떠올랐다. 그는 큰 소리로 주시만에게 말했다. 야, 이렇게 추운데 그만 닦아. 어차피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 주시만은 허리를 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렀고 단정한 얼굴에는 고집스러운 기색이 드러났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누가 검사하러 왔는데 바닥이 더럽다고 하면 엄마 월급에서 100위안을 깎아요. 100위안이야 도련님에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집에겐 일주일 식비예요. 말을 마치고 주시만은 다시 몸을 굽혀 바닥을 닦았다. 사실 주시만의 속셈은 너무 뻔했다. 넓은 바닥이 있는데도 굳이 고주회 앞에서 닦고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뻐 보이는 각도를 찾고 있었다. 문제는 고주회가 그런 타입을 좋아했다는 거다. 과연 고주회는 앞으로 걸어와 한 손으로 주시만을 일으켜 세우더니 그녀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자기 패거리에게 던졌다. 너희 나머지 바닥 다 닦아. 그는 차가워져 붉어진 주시만의 손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외투를 그녀에게 걸쳐주었다. 이렇게 늦었는데 집엔 어떻게 가? 자전거? 이 추운데 자전거를 타고. 고주회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곧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래에서 기다려. 우리 집 기사 불러서 데려다 줄게. 주시만은 고주회의 보호를 받으며 떠나갔다. 떠나면서도 그녀는 잊지 않고 고개를 돌려 처참한 꼴인 나를 향해 비웃듯 미소 지었다. 잠시 후 모두 흩어졌다. 세면대 앞엔 나만 남았다. 나는 겨우 일어나 소매로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을 훔쳤다. 이걸 써.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내가 돌아보니 우리 반 반장 송시아오리였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여자애였다. 사계절 내내 긴팔을 입었다. 전생에 주시만이 괴롭힘당할 때도 그녀는 도우려 했다. 그녀는 주시만에게 수건을 건네며 고주회의 괴롭힘을 폭로하라고 했지만 주시만은 그녀의 손을 쳐내며 말했다. 네가 뭘 알아? 저 사람은 우리 오빠야. 그때 주시만은 여전히 고주회가 자신을 좋아할 거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래서 이후 송샤오리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혼자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졸업이 가까워질 무렵 송샤오리는 자살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았다. 그녀의 집이 정말 가난했다는 걸. 할머니는 늘 누워 지냈고 아버지는 도박꾼이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는 건 물론 빚을 갚기 위해 딸을 팔 생각까지 했었다. 지금 그녀는 내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깨끗한 수건이 들려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수건을 받았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다. 아마 고씨 집안의 아가씨 가덴나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 뒷모습이 사라지려는 순간 내가 불렀다. 반장. 그녀가 멈춰 섰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나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잘 몰라. 식당이 어디야? 같이 가줄래? 급식실 식탁 위에는 메인 반찬 4가지와 국 하나가 있었다. 탕수갈비, 계란찜 고기, 콜라 닭날개, 청경채 볶음, 돈과 조개국, 강성 최고 명문고답게 급식 음식은 늘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또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실수로 너무 많이 시켰네. 낭비는 부끄러운 거잖아. 너도 저녁 아직 안 먹었지? 같이 조금 먹자. 송샤오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젓가락을 들어 한 입씩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나는 교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손목을 보았다. 앙상했다. 사실 반장 같은 애들이야말로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예쁘지도 않고
아프다고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늘 청춘의 기억 속에서 말라붙은 잡초처럼 남는다. 아이돌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될 자격조차 없다는 듯이. 이번 생, 나는 나만 살릴 수는 없었다. 그녀도 살려야 했다. 나는 말을 꺼냈다. 와, 공강기야 진짜 어렵다. 하나도 모르겠어. 반장 너 공부 잘하니까 나 좀 과외해줄래? 송샤오리는 탕수갈비를 씹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 친했었나? 나는 거절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러 활짝 웃었다. 그럼 결정. 과외비는 내가 낼게. 나는 생활비 일부를 선불 과외비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 붉은 지폐 100장을 본 그녀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사실 고씨 집안은 입양딸이라 해도 생활면에서 박하게 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고주혜에게 그 돈은 잔돈이었다. 반면 송샤오리에게 그 돈은 할머니 약값과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돈. 심지어 학교 밖에 작은 방을 빌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돈이었다. 다음 날부터 과외 시간을 잡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호화로운 저택은 텅 비어 있었다. 고씨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고씨 어머니는 미용 시술을 받으러 나가 있었다. 그리고 고주혜은 아마 주씨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터였다. 전생에 고주혜은 운전기사에게 나를 데려다주게 했고 주씨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친절히 붙잡아 저녁을 대접했다. 그리고 아이돌 드라마의 클리셰처럼 그 한 끼가 차가운 재벌가에서 자란 도련님에게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느끼게 했다. 소박한 미소, 좁고 낡았지만 생활의 숨결이 가득한 방. 그 모든 것이 고주혜를 갈망하게 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맑은 가난한 소녀를 더 좋아하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명품 잠옷으로 갈아입고 샤넬 세안제로 얼굴을 씻고 부모가 가져다준 설탕을 넣은 제비즙을 먹었다. 그리고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를 걸었다. 아무도 몰랐다. 주씨 부부는 가난했지만 결코 순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남아선호였다. 원래는 아들을 입양하려 했지만 고아원에 장애가 없는 남자아이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예쁜 딸을 고른 것뿐이었다. 나중에 좋은 사위를 낳기 쉬우니까. 고주혜가 입양딸을 데리고 집에 온 걸 본 순간 주씨 부부의 피는 끓어올랐다. 그들은 곧바로 예비 사위 후보를 붙잡아 극진히 대접했다. 가족애니 생활에 옮기니 전부 연기였다. 그들이 꺼낼 수 있는 건 그런 것뿐이었다. 전생에 내가 고주혜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을 때 양어머니는 나를 방에 가뒀고 양아버지는 탁자 다리와 허리띠로 나를 반죽음이 되도록 때렸다. 심하는 이번 생에 천국에 온 줄 알았겠지만 이 세상엔 진짜 천국이 없다. 고씨 집안은 부유한 지옥이고 주씨 집안은 가난한 지옥이다. 그리고 누가 그 지옥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지는 각자의 실력에 달려있다. 그 후로 고주혜의 아기는 날이 갈수록 더 짙어졌다. 부모가 준비해둔 내 점심 도시락을 열면 안에는 악정이 가득 쏟아져 나오곤 했다. 내가 쓰는 세안제와 치약에서는 죽은 거미가 자주 나왔다. 옷장 속 드레스에는 단백불로 지진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다. 내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 때마다 고주혜의 음흉한 미소가 시야에 걸렸다. 그는 입모양으로 내게 말했다. 고수초, 구시초, 넌 꼴 좋다. 고주혜는 내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침착하게 압정을 쏟아버리고 거미는 쓰레기통에 던졌고 드레스는 다시 접어 정리해 넣었다. 그러자 고주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어디까지 버티나 두고 보자. 다행히 이번 생에서는 고주혜의 아기를 견디긴 해도 고씨 집안의 자원은 전부 내게 쏠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낮엔 학교, 밤엔 양엄마 일을 도와 강제로 일해야 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다. 부모가 돌봐주고 밖에 나가면 운전기사가 태워다 주었다. 나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됐다. 전생에는 교재를 사려면 오랫동안 아껴 모아야 했고 양아버지가 돈을 빼앗아 술과 도박에 쓰지 못하게 늘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옷장엔 명품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보석함엔 방클리프, APM, 까르띠에 고씨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져준 것들이 가득했다. 게다가 매달 초엔 용돈 현금 5만과 한도 10만짜리 신용카드까지. 다 써도 집사에게 한마디만 하면 30분 안에 새 돈이 카드로 들어왔다. 내가 전생에 겪었던 고생은 이번엔 온전히 주심한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수업 시간마다 졸고 있는 걸 보았다. 밤마다 양엄마 일을 도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다. 점점 그녀는 숙제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시험지에도 백지를 내기 시작했다. 전생에 나는 블랙커피로 버텼다. 졸음이 극에 달하면 컴퍼스로 손을 찔러가며 악착같이 공부했다. 하지만 주심하는 전생에
곱게 자란 아가씨였다. 그런 의지와 끈기는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공부 자체에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눈엔 칭화대나 북대 합격보다도 고씨 집안 태자 고주혜의 약혼녀가 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었다. 그래서 주시만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였다. 어떻게 하면 고주혜가 자신을 더 좋아하게 만들까? 수학 시간엔 듣지 않고 밑에서 몰래 일기장을 썼다. 고주혜에게 보여주려고. 댄스 연습엔 나오지 않고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고주혜와 외곽으로 별을 보러 갔다. 그리고 결과는 공연을 며칠 앞두고 연습실 밖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가 아이돌 드라마 여주인공의 울음 연기를 연구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45도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은 눈가에 맺히되 절대 떨어지지 않게 억지로 버티는 그 표정. 역시나 고주혜가 지나가다 바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가 무슨 일이냐 고 묻자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뚝 떨어졌다. 주시만은 고주혜의 품에 뛰어들어 크게 울며 말했다. 주혜, 저 이제 무대에 못 올라가요. 반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고수초가 저만 못하게 했어요. 원래도 나를 극도로 싫어하던 고주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했다. 왜? 주시만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멈추려 애썼지만 그 느낌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미화원이고 우리 아빠는 경비예요. 전 공연 의상도 못 사요. 제가 무대에 설 자격이 없대요. 고주혜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는 주시만이 헐떡이며 우는 모습을 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공연 의상 따위 내가 사주면 되잖아. 주시만은 고개를 흔들며 가난하지만 순수한 청정한 꽃 같은 척했다. 안 돼요. 한 벌에 800위안인데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고주혜은 화가 나면서도 가엾어서 미칠 지경인 듯했다. 그는 나를 향해 이를 갈았다. 고수초, 네가 감히? 주시만은 울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언니는 오빠의 여동생이잖아요. 고수초는 고씨 집안의 아가씨였다. 학교 안의 몇몇 건물은 고씨 집안의 기부로 세워졌고 고주혜의 아버지는 명예교장이기도 했다. 교사가 주시만을 괴롭힌 걸 알더라도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주시만은 몰랐다. 바로 그 순간 학교를 취재하러 온 기자 한 명이 그녀의 뒤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기자는 즉시 물었다. 따돌림이요? 어떤 따돌림 말씀이죠? 그렇게 사건은 갑자기 크게 번졌다. 사건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학교에서 가장 큰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교장, 부교장, 학년 주임, 담임 교사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모두 모였다. 고가, 부가와 주가, 양쪽 부모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주씨 부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주시만을 감싸 안고 서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반면 고씨 부부는 처음엔 오지 않으려 했다. 아이들끼리의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교육국 국장까지 참석한다는 말을 듣자 서둘러 장성 제1중학교로 달려왔다. 교육국에게 이 학교는 시를 대표하는 모범학교였다. 고 회장은 분명 국장과 안면이 있는 듯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다가가 능숙하게 말을 꺼냈다. 이런 작은 일로 국장님까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아이들끼리 말다툼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만. 그러나 교육국 국장은 단호했다. 고 회장님, 학교 폭력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고수초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제 학생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채 자라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고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정확한 상황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죠. 나는 고씨 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만약 내가 가해자로 확정된다면 고씨 가문은 감정도 없는 이 양녀를 미련 없이 버릴 것이다. 그 옆에서 고주혜은 주시만 곁에 서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었다. 때때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힐끔거렸다. 교장이 모두가 모인 것을 확인하고 입을 열었다. 주시만 학생, 상황을 설명해보세요. 주시만은 울어서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고 아까 고주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즉각 분노의 기류가 일었다. 한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전에 조사해보니 고수초와 주시만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자매 같은 사이라고 하더군요. 이후 고수초는 고씨그룹에 입양됐고 주시만의 양부모는 학교의 평범한 직원들입니다. 부자가 되면 예전 친구를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원래 가난한 아이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까지 빼앗을 수 있는 건가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빨간 녹화등이 끊임없이 깜빡였다. 누구나 자극적인 기사를 원했다.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진 시대에 부유층 자녀가 가난한 아이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이야기.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주인공은 나와주시만 극적인 대비 그 자체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갑작스러운 웃음에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기자라면 보도 전에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이 기본 아닌가요? 지금은 자극적인 기사 하나 쓰려고 그 과정들을 모두 생략하신 건가요? 기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주시만을 가리켰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정보는 오직 그녀의 말뿐입니다. 전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나는 울음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주시만을 바라봤다. 전생에는 질투로 나를 죽였고 이번 생에는 나를 밟고 올라가려 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녀를 무너뜨린다 해도 그건 자업자득일 뿐이다. 나는 기자들을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미 제 입장을 묻기로 하셨다면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만은 저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엔 모두 똑같은 출발선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더 예쁘고 더 똑똑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그녀는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말을 꾸며낸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고주혜가 즉각 반박하려 했다. 그는 주시만이 가난한 집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부자를 동경하거나 가난을 혐오할 리 없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교장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문 앞에는 왜소한 체구의 짧은 머리, 눈에 잘 띄지 않는 들풀 같은 소녀가 서 있었다. 담임교사가 그녀를 알아보고 말했다. 송샤오리, 네가 왜 여기에 있지? 전생의 이 시점에서 송샤오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하지만 이번 생에 그녀는 살아있었다. 송샤오리는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증언하러 왔어요. 기자들은 잠시 반응하지 못했다. 곧 누군가 물었다. 학생, 고스초가 주시만을 괴롭혔다는 걸 증언하러 온 겁니까? 송샤오리는 질문한 기자를 한 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고스초를 위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 오늘 이 대면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두긴 했지만 송샤오리는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우리는 그다지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지난번 내가 그녀에게 돈을 건넸을 때 그녀는 과외 시세를 직접 알아본 뒤 정확히 시간당 계산에 남은 돈을 전부 돌려줬다. 매일 수학을 1시간 가르치고 시간이 되면 가방을 메고 정확히 자리를 떴다. 마치 프로그램된 인공지능처럼. 전생에서 송샤오리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투신 자살했다. 그녀의 모든 희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빠르게 돈을 벌어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험 한 달 전 그녀의 아버지는 도박에 져서 질 낮은 독주를 잔뜩 마시고 집에 돌아와 그녀를 지금껏 중 가장 심하게 폭행했다. 오른손, 글씨를 쓰는 손이 부러졌다. 그날 늘 말없던 그 소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번 생에서 나는 그녀와 절친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를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돈을 써서 그녀의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했다. 최소한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송샤오리는 서류 묶음을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주시만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학교 규정상 연습실을 사용하려면 사용시간과 인원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도 느슨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아무도 작성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매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보관해 두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서류 위로 쏠렸다. 총 30장이 넘는 신청서. 그중 주시만의 이름이 적힌 것은 단 2장뿐이었다. 즉 30번이 넘는 연습 중 그녀는 단 2번만 참여했다는 뜻이었다. 송샤오리는 모두가 확인한 뒤에야 말을 이었다. 주시만은 고스초가 공연 의상을 살 돈이 없다고 비웃으며 무대에 못 서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스초에게
위상을 살 돈이 없어 연습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저에게 계속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사람의 위상을 전부 구매해 놓았습니다. 또 주시마는 부모가 노동자라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죠. 송샤오리는 주시만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정규직조차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보조금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혔다면 왜 고수초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죠?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다. 영상 속에서 누구나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박자를 틀리고 동작을 잊고 연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주시만의 모습. 모든 사람 중에서 그녀만이 유독 눈에 띄게 뒤처져 있었다. 사실은 간단했다. 주시만은 애초에 공연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다. 다만 내가 그녀를 제외하자 고즈웨에게 달려가 사실을 왜곡하며 불쌍한 척 연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도, 내 쪽에 이렇게 완벽한 증거들이 있을 줄도. 대면이 끝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주시마는 피해망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학생들은 하나둘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번 생에서 나는 나 자신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아이돌 드라마의 각본을 조금씩 확실하게 부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고즈웨의 악귀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아있던 중 그는 갑자기 닭고기 가득 든 그릇을 팍 하고 테이블에 내리쳤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올라 곧바로 내 얼굴에 쏟아졌다. 옆에 있던 하인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히 얼음팩과 화상 연고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국을 마셨다. 마치 아무 일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고 회장은 고개를 살짝 들더니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손 조심해라. 집안아이가 예의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호짓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어떤 보호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입양된 아이였다. 정이 없는 존재. 점쟁이의 말 한마디로 데려온 행운을 부르는 화분 같은 존재일 뿐. 전생에서 주시마는 고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재벌가에서는 감정이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고 친아들조차 부모에게 맡겨지는 집안에서 입양딸이 사랑받을 리 없었다. 이곳에서는 오직 이익만이 가치였다. 나는 얼음팩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수능에서 제가 718점을 받았습니다. 자연계 수석이에요. 순간 고 회장과 고 부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고주회 역시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청경채 볶음을 집어 천천히 씹어 삼킨 뒤 말을 이었다. 그동안 학업은 제 일이라고 하셔서 따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의 교육 방식에 대해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연락이 와서 시간이 되시는지 여쭤보려 했어요. 전생에서도 나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항상 성적이 좋았다. 이번 생에서는 이미 익숙한 지식을 다시 배우는 것이었기에 성적이 치솟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고 회장과 고 부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수능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고주회은 이미 호주 유학을 확정해두었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입양딸이었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잘 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저는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아버지 회사의 투자 부서에서 인턴을 하고 싶어요. 고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완벽한 사업가의 미소를 지었다. 포부가 크구나. 시초, 축하한다. 그는 집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 아주머니, 와인셀러에서 좋은 것 하나 꺼내오세요. 오늘은 축하해야겠군. 나는 잔을 들어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치를 보았다. 사랑이 아니라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준 가치. 그날 밤 식탁에는 나와 고주회만 남았다. 크리스털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높은 콧대, 짙은 눈썹,
명백한 재벌 도련님.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시초. 이 정도로 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나는 의자를 밀어넣고 그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도련님, 상황 파악은 하셔야죠. 지금은 부모님이 먼저 저와 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의 미소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다음 날 성적표를 받으러 학교에 돌아갔을 때 나는 주시만을 만났다. 그녀는 복도 한쪽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질투, 혼란,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방금 전 고부모와 내가 함께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그녀가 보았다는 것을. 영상 속에서 고 부인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고 회장은 진행자와 능숙하게 대화를 나눴다. 진행자는 그를 성공한 기업가이자 모범적인 교육자로 끊임없이 칭찬했다. 마지막에는 우리 셋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마치 광고 속의 완벽한 가족처럼. 그것은 전생에서 주시만이 끝내 얻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낮지만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수를 쓴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고. 믿을 수 있어? 말을 마치고 나는 등을 돌렸다. 물론 주시만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진실이었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의 사랑을 얻어도 소용없어. 고주혜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진짜 아이돌 드라마의 남주가 곧 등장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이야기의 주도권이 더 이상 주시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불과 10분 뒤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고주혜은 여러 명의 부하를 데리고 복도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그 시각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떠난 뒤였다. 교실 건물은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도움을 청해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이 서서히 식어갔다. 감시 카메라마저 이미 망가져 있었다. 명백히 계획된 일이었다. 고주혜가 내 앞에 서서 비웃음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시초, 잉어가 용이 되는 꿈은 이제 그만 깨야지. 오늘 위선자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뒤에 있던 놈들이 달려들었다.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내 머리를 벽에 세게 내리쳤다. 쾅! 벽에 먼지가 흩날렸다. 눈앞이 새까매졌고 극심한 통증에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서 힘이 났는지 나는 다리를 들어 붙잡고 있던 놈의 하체를 세게 걷어찼다. 비명. 그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고주혜의 표정이 변했다. 다른 놈들에게 지시를 내리려는 순간 나는 가방에서 와인병을 꺼냈다. 전날 밤 고 회장이 친구들과 마시라며 내게 준 그 병이었다. 쨍. 나는 병을 벽에 세게 내리쳤다. 붉은 액체와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날카롭게 깨진 병목을 들고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향해 겨눴다. 와, 한번 덤벼봐. 쉰 목소리였지만 텅 빈 복도에 분명히 울려 퍼졌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벽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코에서는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려 턱까지 타고 내려왔다. 피었을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미쳐 보이는지는 몰랐지만 확실한 건 그 누구도 선뜻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 나는 손등으로 코피를 닦으며 웃었다. 위선자라니, 고주혜. 농담도 잘하네. 내가 위선자라면 적어도 사람을 구하려고 돈은 썼지. 그럼 정의로운 재벌 도련님인 너는 정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긴 해?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그 백년아 하나뿐인가? 멀리서 주시만이 입술을 깨물며 몸을 피하는 게 보였다. 사실 피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미 그녀를 보고 있었으니까. 고주혜가 그녀 대신 나서서 나를 훈육하려는 이 장면을 그녀가 놓칠 리 없었다. 코피는 멈추지 않았다. 닦아도 흘러내렸다. 나는 상관없이
고주회와 그 뒤에 무리를 번갈아 보며 차분히 말했다. 고주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와 이 정도 각오를 보였으면 오늘 나를 살려보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기만 하면 난 반드시 너를 끌고 지옥까지 같이 갈 테니까. 고주회의 얼굴이 청백해졌다. 고주회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렸다. 주시만이 늘 말하던 것처럼 고 회장은 명예교장이었고 고가의 배경은 학교 안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 그래서 고주회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혀도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사리는 달랐다. 그는 그 정도의 배짱은 없었다. 고주회는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같은 계산적인 여자,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아. 나는 크게 웃었다. 이게 계산이라고? 그럼 진짜 계산이 뭔지 보여줄까?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묘한 쾌감이 올라왔다. 그리고 또렷하게 한 글자씩 말했다. 학교 폭력을 조사하라고. 기자를 부른 사람, 바로 나야. 순간 고주회와 주시만의 동공이 동시에 흔들렸다. 왜 그렇게 타이밍이 좋았는지 궁금했지. 괴롭힘이라는 말 한마디 나오자마자 기자가 학교에 나타난 이유. 나는 웃으며 스스로를 가리켰다. 내가 불렀거든. 나는 여러 언론사에 익명 제보를 보냈어. 장성 제1중학교에 심각한 학교 폭력이 존재한다고. 사실이라면 일명감이잖아. 안 올 수가 없지. 나는 주시만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공연에서 제외했을 때 열의 아홉은 울면서 너에게 달려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울고 있는 그 순간 기자는 이미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지.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나는 고주회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을 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물론 난 모든 걸 준비해뒀어. 증인도, 물증도, 기록도.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지.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말이야, 고주회. 기자들이 이게 오해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여기서 멈출까?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현장에 있던 78명 중에서 단 2명만 계속 하도 너 인생은 충분히 망가져. 게다가 교육국장 말도 들었잖아? 그 사람 학교폭력 제일 싫어해. 이 일이 밝혀지면 아버지가 있어도 널 지켜주진 못할 거야.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환하게 웃었다. 도련님, 이게 진짜 계산이야. 뒤에 있던 남자들이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기자들 아직 학교에 있으면 끝장인데.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 고주회 뒤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 믿고 악행에 가담했을 뿐. 하지만 회의실을 가득 채운 기자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트라우마였다. 나는 고주회 앞에 다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형님, 앞으로는 나를 아끼고 지켜주고 그룹에서 일하는 것도 지지해줘. 그렇지 않으면 내 웃음이 사라졌다. 고가를 통째로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나는 깨진 병목으로 그의 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 나왔다. 아무도 나를 막지 못했다. 뒤에서 주시만의 울음 섞인 비명이 들렸다. 주회, 어떻게 그냥 보내? 대답은 차갑고 거친 고주회의 목소리였다. 꺼져. 그날 이후 고주회는 확실히 얌전해졌다. 학교에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를 건드리지 않았고 그의 패거리들도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라는 것을. 목이 눌린 짐승은 더 깊은 증오를 품을 뿐이다. 며칠 뒤 고주회은 고 부인에게 중요한 저녁 파티가 있다며 여동생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고 부인은 흔쾌히 승낙했고 집사에게 새 드레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주시만의 귀에 들어갔다. 그날 밤 저택 복도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파트너를 데려간다면서 왜 나를 안 데려가? 주시만이 거의 소리쳤다. 고주회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짜증이 묻어 있었다. 호주 유학비 다 대줬잖아. 그걸로 부족해? 주시만의 수능 성적은 형편없었다. 전생에서도 그랬고 이번 생에서는 더 심각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고주회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고주회은 이미 지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가난하지만 강인한 꽃이라는 이미지에 끌렸을 뿐이다. 독립적이고 불을 탐하지 않는 척하는 모습. 하지만 그건 그녀의 본성이 아니었다. 사람은 잠시 연기할 수는 있어도 평생 속일 수는 없다. 고주회가 좋아한 건 값비싼 선물을 거절하는 가난이지. 울며 매달려 유학 보내달라고 조르는 여자가 아니었다. 태로가 사라진 주시만은 점점 더 집착했고 점점 더 절박해졌다. 방학이 끝난 뒤 주시만과 고주회은 함께 호주로 떠났다. 고주회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주시만을 여자친구라고 인정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주가문은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파파라치를 고용해 두 사람을 미행했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제목은 이랬다. 고씨그룹 도련님, 연인과 비밀 데이트. 두 사람은 알고 보니 소꿉친구. 기사를 본 고 회장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천박한 수법이군.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사람을 우리 집에 밀어넣으려고? 고주회가 귀국하자 고 회장은 그를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꾸짖었다. 결혼하고 싶으면 부모가 정해준 상대를 기다려. 연애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격 떨어지는 여자는 절대 데려오지 마. 고주회은 말없이 꾸지람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조용히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재무보고서만 읽었다. 전생에서도 같은 장면이 있었다. 고주회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자 주가문은 나에게 약을 먹여 그의 침대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고 가문은 그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다. 다만 그땐 운명이 너무 짧았다.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날 이후 고 회장은 휴가 기간 동안 고주회가 다시는 주시만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고주회는 반항하지 않았다. 집에 머물며 가끔 나에게 잘해주는 척을 했다. 내 생일에는 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선물했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모임이 있으면 직접 차를 몰고 와 나를 데려갔다. 어느 저녁 나는 송샤오리와 함께 조용한 바에 앉아 있었다. 송샤오리는 무알코올 모히토를 들고 유리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고주회은 담배를 한 개비 또 한 개비 피워 물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걱정 마. 선은 지킬 줄 알아. 헤어질 시간이 되자 나는 고주회의 조수석에 앉았다. 그는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숙취 해소용 국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에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국과 케이크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고주회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샤오리는 칭화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다. 최근 그녀는 기업 인사관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는 그것이 창업에 좋은 기회라는 걸 알아보았다. 나는 이미 고 그룹 전략투자부서에서 3년 가까이 인턴을 했고 발언권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자본금 200만 위안을 출자해 송샤오리와 함께 회사를 세웠다. 그녀는 기술을, 나는 비즈니스를 맡았다. 그에 비하면 고주회은 점점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고 저택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주시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듯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광대는 꺼졌으며 눈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현실에 던져진 인형처럼 부서질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고주회의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전생의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다. 고주회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그녀를 빈손으로 내쫓은 뒤 다시 돌아와 내 어깨에 웨딩드레스를 걸쳐주던 그 장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악몽. 주심하는 내 앞으로 걸어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임신했어. 고주회의 아이야. 나는 그녀의 하이힐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그럼 그런 신발은 신지 않는 게 좋아.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감정의 균열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고시초, 대체 무슨 수를 쓴 거야? 분명 이번 생에서 그가 좋아해야 할 사람은 나였어. 난 네가 전생에 했던 걸 전부 그대로 따라했어. 그런데 왜 그는 점점 더 차가워졌지?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약속이 있어.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웃었다. 말 못하겠지? 대답 못하는 거잖아?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심하는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뒤로 젖혔다. 우리는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굉음. 눈앞이 새까매졌고 뒷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무릎에는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느 다리가 움직이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혼란 속에서 나는 오직 주심한의 울음 섞인 목소리만 들었다. 주회, 주회.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에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고주회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심한이 나를 불렀어. 널 모함하려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먼저 도착했고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들었어. 그 아이는 더 이상 없어. 나는 그를 바라보다 말을 끊었다. 지금 나에게 변명하는 거야? 고주회은 굳어버렸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부모님이 묻는다면 그들에게 설명해. 나한테는 이 일 아무 상관도 없어.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고주회가 조용히 말했다. 난 그녀와 헤어질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더더욱 나와 상관없는 일이네.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시초, 정말 내 뜻을 모르겠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 기대가 가득 차오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알지. 고주회, 넌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이야. 그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꺼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알아. 내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걸. 그래도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내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난 정말 너를 싫어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너를 신경 쓰게 됐어. 학교 복도에서 네가 고가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을 때 난 화가 나지 않았어. 오히려 깨달았지. 너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넌 강하고 용감하고 살아남는 힘이 있어.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야. 요즘 자주 꿈을 꿔. 꿈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해. 나는 내 손을 잡고 말하지. 이제부터 난 내 사람이야. 시초. 우린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고주회. 우린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네. 그의 눈에 마지막 희망이 번뜩였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아주 가볍게. 네가 변기 물을 깨끗이 다 마시면 그때 생각해볼게. 공기가 얼어붙었다. 고주회은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병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떠난 뒤 송샤오리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다 들었어? 내가 물었다.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한테 할 말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 고객 투자 위험 50% 넘을까? 언제 계약할 수 있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적어도 언제 퇴원하는지는 물어봐야지. 이미 의사에게 들었어. 그녀는 바로 대답했다. 내일 퇴원 가능. 일정은 다 조정해놨어.
로드쇼는 모래로 미뤘어. 며칠 더 쉬게 안 해줄 거야? 내가 물었다. 안 돼. 그녀는 단호했다. 네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내 파트너다. 로드쇼가 끝난 뒤 나는 하루를 내어 병원에 있는 주시만을 찾아갔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말라 있었고 기운도 없었다. 고주혜은 이미 공식적으로 그녀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번 한 며칠 동안 주부부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고아원 원장님, 그리고 어릴 적 아이들 몇 명. 알고 보니 이 몇 년 동안 나는 몰래 고아원에 기부를 계속해왔다. 덕분에 샤오더와 라라의 병세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주시마는 멍하니 서 있었다. 원장님은 늘 말하곤 했다. 고아원은 하나의 큰 가족이야. 모두 형제자매란다. 하지만 고아원을 떠난 뒤 주시마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달랐다. 전생이든 이번 생이든 나는 돌아왔다. 원장님과 아이들이 떠난 뒤 주시마는 그제야 내가 곁에 서 있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오래도록 울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넌 나를 정말 많이 미워하지? 나도 널 미워해. 그녀는 이어 말했다. 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더 잘 살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방법을 틀린 거지. 남의 케이크를 먹고 싶다면 왜 그 사람이 꼭 줘야 하지? 설령 준다 해도 그 안에 독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장 옳은 방법은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거야. 그러자 주시만이 갑자기 소리쳤다.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너도 고가의 재산을 원했던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빌렸던 200만은 이자까지 다 갚았어. 고 부인이 준 옷과 보석도 전부 기록해서 금고에 보관해뒀고 나는 고가와 완전히 선을 그을 거야. 그들의 돈엔 피가 묻어있어. 주시만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2번의 인생을 살아도 난 결국 너에게 지는구나.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심한 2생에 걸쳐 널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그녀의 몸이 크게 떨렸다. 그리고 오열했다. 나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우리 회사가 송샤오리와 함께 정식으로 상장하던 날, 나는 고그룹 본사 앞 대형 스크린에서 속보 하나를 보았다. 주시만 흉기로 고주혜를 찌르다. 고주혜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주시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송샤오리는 뉴스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 사람 걱정 안 돼? 아니.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가 그런 썩은 사랑에 다시 끌려 들어갈까봐 그게 더 걱정돼. 잠시 뒤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기자회견 원고 다시 보여줘. 마침표 6개가 아직 어색해. 세계 정상급 글로벌 서밋에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사회자의 열정적인 개회사가 울려 퍼졌다. 나와 송샤오리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가장 젊고 가장 주목받는 2명의 여성 기업가, 수많은 플래시와 수많은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다. 송샤오리는 화이트 수트를 입고 있었다. 차분하고 냉정하며 단단했다. 한때 청춘의 기억 속에서 이름조차 남지 않았던 잡초는 이제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가 되어 있었다. 나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진주가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긴 밤을 건너 마침내 별이 보였다. 그 이후로도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고주혜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상 끝났다. 어떤 사람은 죽는 것보다 살아남아 대가를 치르는 편이 더 잔혹하다. 주시마는 감옥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고아원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남은 인생의 절반으로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편지 끝에는 언니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넣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나를 둘러쌌다. 시초 언니, 뭐 보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우리 회사 명의로 하나의 재단을 설립했다.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 입양되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 햇살이 세상 위로 쏟아졌다. 하늘은 아주 맑았다. 마침내 우리는 누군가가 써준 대본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미래로 걸어 들어갔다.